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물리 의학 및 치료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전기치료학 또는 전기 물리학과 관련된 제반된 지식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그 첫 시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기 물리학 및 치료의 역사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강의를 현문사에서 출간된 전기치료학 제3판 책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물리학 및 치료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구리 뒷다리 실험, 그 다음에 하천을 지나고 있는 말들이 전기 뱀장어에 의해서 놀라서 굉장히 소란을 피우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옛날부터 과거의 자연계에서 이러한 전기 현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에 대한 이 용어가 어디서 왔고 전기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뭐 몇 가지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역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 예능 프로에서 많이 봤던 유병재 유병재 예능인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탈레스가 처음으로 기원전 600년이죠. 고대 그리스, 우리가 히랍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탈레스가 호박 마찰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전기에 대한 기록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호박이라는 이름이 그 고대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에서 보면 일렉트론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라는 말, 여기에서 이 전기라는 용어가 이 탈레스가 기록한 이 내용, 여기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소나무의 송진이죠. 소나무의 송진이 이렇게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지층 변화로 인해서 땅 밑으로 이렇게 소나무가 묻혀가지고 고압과 고온의 현상에 의해서 이게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석을 의미하죠. 우리 뭐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한복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 있죠. 그 한복의 앞에 옷구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큰 단추, 그게 이제 호박이죠. 보석 중에서는 제일 싼데, 어쨌든 이 호박을 문질렀을 때 우리가 마치 그 책받침을 문질렀을 때 나타나는 그 전기 현상 있잖아요. 마찰 전기. 그것을 탈레스가 처음으로 관찰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넘기는 그런 현상을 이러한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넘기지 않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남겨서 후대에 또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라는 그런 공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레스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전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기록을 우리가 고대 때 오래된 고대 기록으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현상은 뭐 이것도 뭐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마그네스라고 하는 목동의 이름이 마그네스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갖고 다녔던 그 쇠지팡이가 양을 치러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지팡이를 이렇게 휘두를 때 이렇게 어떤 그 돌멩이나 바위에 이렇게 붙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그 목동의 이름이 마그네스인데, 그 마그네스에서 자석이라는 용어가 유래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쓴 것은 1600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치의가 그 일렉트리시티라는 말을 처음 썼다, 이런 말이 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1646년에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그런 학자가 공식적으로 일렉트리시티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계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기 물리의학의 역사에서 관련돼 있던 주요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 라이덴이라는 이런 병이 나오죠. 이 병이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이 사람의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이덴 병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 장치의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여러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전기는 눈에 볼 수가 없죠. 아, 뭐 우리 전기불을 볼 수 있다. 아, 그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전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보는 거고, 전기 자체 또는 전류 자체 또는 그 전류를 이루는 전자 자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를 실험적으로 어딘가에 한 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그런 장치가 바로 라이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전기를 실험적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낸 장치가 라이덴 병이고, 자, 이후에 이게 보게 되면 볼타 전지라는 게 나오죠. 자, 이 앞에서 봤던 라이덴 병은 실제 이것을 배터리나 축전지처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유의미하게 만들어낸 최초의 배터리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볼타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끔씩 국가고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나올 때 문제는 최초의 배터리는 뭐냐, 최초의 축전지는 뭐냐 라고 한다면 가끔 이렇게 라이덴병을 이렇게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라이덴병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 장치이고, 실제로 최초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낸 축전지 또는 배터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볼타 전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볼타 전지가 거의 시험에 나오지 라이덴 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타 전지 가만히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림이. 자, 이렇게 어떤 그 세로의 긴 틀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개 뭐가 있나요? 층층이 적층돼 있는 어떠한 그런 원형의 무슨 뭐 원반 모양의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헝겊인데 물에 그 전해질 용액에 적신 헝겊들입니다. 헝겊. 그래서 헝겊이 뭐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3, 40개 이렇게 적층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해질 용액에 적신 그런 헝겊 덩어리들을 이렇게 수십 개를 적층을 시키고, 여기 이제 두 개의 단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만든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그 볼타 전지를 이용해서 실제 전구불을 켜고 이런 것들을 저장된 전기를 다시 꺼내 써서 이렇게 그 전구와 같은 그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험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체 치료에 응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도 있고, 이렇게 좀 근육에다 이렇게 대서 전극을 그 마비가 있는 다리 이런 그 근육에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역사에 이제 또 나오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들 그 미국 100달러짜리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죠. 화폐는 뭐 아무나 안 들어가죠. 되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나라에서 상당히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정치인이자 뭐 학자이자 또 뭐 이 사람이 교수이자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외교관이기도 하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책에 보면은 연을 날려가지고 하늘에 그 번개가 칠 때 연을 날려서 번개도 일종의 전기 유체다라는 것들을 확인해낸 그런 또 내용들을 아마 이 사람이 프랭클린인 줄은 몰랐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번개가 전기 유체의 일종이라는 거. 그다음에 피뢰침. 피뢰침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기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건물이 부서진다든지 뭐 이런 사고들이 별로 없지만 미국과 같이 이런 큰 땅덩어리가 넓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런 그 번개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대기 현상에 의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피뢰침 발명도 상당히 유의미한 발명인데 피뢰침,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전기와 관련된 용어들, 양전화, 음전화, 전지, 뭐 그다음에 충전, 정기적인 중성의 개념, 도체 용어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했던 분이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역사에 이제 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 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패러데이. 자, 이렇게 영국의 지폐 속에 이렇게 이 사람도 또 지폐네요. 자,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지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흙수저로 태어나서 굉장히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당대에 책을 인쇄했던 인쇄소의 사원으로 일을 했죠. 쉽게 말하면 그 출판사 인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 그런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학교도 못 다니고 다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에 책을 발간할 수준이라고 한다면 1800년도 때 1800년도 그것도 이제 초반이죠. 자, 그 시기에 책을 발간한다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책을 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가치로 책 한 권을 책을 한 권을 찍지는 않죠. 뭐 여러 사람 또 이렇게 또 뭐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니까 뭐 한 5권에서 10권, 많으면은 몇십 권을 찍겠죠. 근데 그 책 한두 권의 가치는 지금의 아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을 인쇄해내는 인쇄소의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원래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없었던 가난한 패러데이는 거기에서 인쇄됐던 과학책,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학 책을 틈만 나면 공부를 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쌓았죠. 그래서 실제로 패러데이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자가 됐는데 수학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패러데이가 수학을 못했지만 굉장히 이 과학의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을 받는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그런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자연의 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패러데이가 발견해낸 그런 놀라운 현상이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덕션 프린서플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데이는 원래 이렇게 크리스마스 렉처라고 하는 그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영국 왕실과 함께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강연, 당대의 최고 부자들만 소수의 부자들만 와서 볼 수 있었던 이런 과학 실험, 어떻게 보면 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부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보면서 자식들에게
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렇게 심어줬던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쇼인데, 이 험프리 데이비가 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를 어느 정도 키워줬죠.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이 인쇄소에서 이 험프리 데이비가 이제 이 어린 사환이 열심히 공부하고 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을 알고 그 실험실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드렛 일을 하고 실험실에서 청소도 하고 이런 그런 그 일꾼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냥 보통 사람을 데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어린 패러데이를 데려가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패러데이가 거기서 성장하면서 더 과학적 지식이 쌓이고 하면서 험프리 데이비는 마이클 패러데이에게 그러한 어떤 기회들을 주면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나중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험프리 데이비가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마이클 패러데이가 크리스마스 렉처를 이어서 받았을 때 더 많은 인기와 그런 재미를 같이 유발을 해서 당대의 험프리 데이비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험프리 데이비가 아니고 마이클 패러데이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 학자들이 과학의 중요성과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그곳에다가 투영을 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영국의 각종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던 이 마이클 패러데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전자기 유도라는 게 그럼 뭘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리로 감은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에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에다가 자석을 넣었을 때 지금 이 그림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도선, 구리로 만들어진 도선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더니 이게 전류계가 우측에 있죠. 뭐 전류계로 확인해도 되고 여기 전구를 연결해도 되겠죠.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자연계에서 이런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전기가 자기를 유도해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자석의 힘이 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구나. 이것을 쌍방향으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패러데이가. 그래서 자석이 전기를 유도해낼 수도 있고 이 그림처럼 거꾸로 전기가 자석의 힘, 즉 자기력을 유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 이렇게 명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첫 걸음을 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부아 레몽이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뒤부아 레몽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 내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로 우리 신경근을 자극시킬 때 신경 지배근 전기 자극 시 전류 변화 속도에 관한 법칙으로 대변되는 뒤부아 레몽 법칙을 우리 학계에 이것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우리 인체의 전기 자극을 할 때 전류를 자극하거나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를 가지고 그 자극을 줘서 유의미한 어떤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 어떠한 뭐 방식으로든 치료적인 효과를 이펙트를 얻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기 자극을 했을 때는
그 치료 효과가 최대한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수능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수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극 강도가 최대 강도가 이르는 그 시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이제 뭐 자극을 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기를 자극할 때 처음부터 세게 자극하면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극 강도를 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최고 정점에 이르면 그 정점으로 쭉 자극을 하다가 다시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기의 경사 증감 뭐 이런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극 강도의 경사 증감이 너무 완만하면은 수능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수능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적응 현상인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때요? 뜨겁죠? 굉장히 뜨겁고 놀랍게 되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천천히 발가락부터 담그고 조금 적응했다가 정강이까지 담그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죠. 뜨거울수록. 자, 그렇게 되면 뜨거웠지만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몸을 다 마지막에는 담글 수가 있죠. 그리고 목까지 뜨거운 물을 다 담그고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뜨거운 느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응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수능 현상, 아답테이션,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어커모데이션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능 현상을 방지하려면 전기 치료할 때 자극 강도를 가급적이면 느리게 올리면 안 되고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디브와 레몽 법칙. 자, 그 다음에 에르브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르브, 독일의 학자인데 이 에르브는 전기신경병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모터 포인트 옆에 우측에 지금 운동점, 전기로 우리 몸의 특정한 지점을 자극하게 되면 다른 지점을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기를 통해서 찾아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점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점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 에르브입니다. 이 운동점 모터 포인트는 동양에서 주로 침을 놓는 침점이라고 하죠. 경혈점. 경혈점과 한 85%가 일치한다라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운동점 지도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변 시 인체 전기 반응 변화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독, 소아마비, 진행성 근위축, 중증, 근무력증, 척추마비 등 정기적 병태 및 반응 변화 현상에 영구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에르브다. 그래서 에르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빼놓고 썼는데요. 우리가 RD 테스트라고 하는 RD 테스트라고 하는 변성 반응 검사.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신경이 찢어지거나 손상받아가지고 근육이 잘 이렇게 수축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할 때 변성 반응 검사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변성 반응 검사를 우리가 RD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RD 테스트, 즉 변성 반응 검사 또는 에르브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에르브 테스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검사를 개발해낸 사람이기도 하다.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용에는 없는데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 우측의 하단에 보게 되면 에디슨과 이렇게 버서스라는 이런 대결 구도 이렇게 사진을 했는데, 에디슨 문화로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에디슨이 많은 어떤 그 특허를 착취해 갔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조명이 됐죠. 그래서 에디슨,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그 가전 또는 뭐 어떤 공업용 뭐 엔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업용 전기
전열 뭐 이런 그 장비들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제네럴 일렉트릭 GE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데 그 발명왕 에디슨의 상당 부분 또 특허가 테슬라가 개발해내고 제안했던 아이디어였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테슬라는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한 30년 사이에 상당히 그 테슬라의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져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조명되면서 또 우리 테슬라가 또 유럽인이죠. 유럽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유고슬라비아 뭐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서 잘 이제 새롭게 조명하는 요청이 많았고 다시 그 업적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이제 뭐 에디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 고주파 실험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무섭게 보이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고안한 이 실험 장치의 안전성을 더 증명하고 또 그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태연하게 책을 읽는 모습이 있죠. 자, 그래서 무선 원격 조정 기술 동조회로 발명, 그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업적이 교류 전류를 개발해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고주파 전류, 그 다음에 고전압 전류 이런 것들을 발명 또는 연구했던 그런 업적이 있다. 니콜라 테슬라가.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도 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또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특히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사실상 우주의 실체가 에너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우리 그 뒤쪽 후반부에 극초단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극초단파의 주된 발생 장치는 자전관입니다. 마그네트론이라고 하죠. 지금 이 좌측에 훌이 들고 있는 이 마그네트론인데 제가 이 우측에 펄시 스펜서를 넣은 이유는 이 극초단파의 실제 활용되는 원리는 이 전자레인지와 더 유사성이 있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최초로 발명해낸 사람이 미국 국방성 레이더 군무원으로 일했던 스펜서죠. 이 스펜서가 겨울에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초코바라고 그러죠. 초코바를 엄청 좋아했는데 겨울인데도 야외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단단한 초코바가 죽처럼 자꾸 녹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전자기파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레이더에 들어가 있던 자전관 그 핵심 부품인 자전관의 원리를 가져와서 그러면 가정에서 음식을 데펴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쓰면 참 좋겠다. 이게 꼭 군사용으로 쓸 것만 아니라 그래서 최초의 이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 전자레인지를 개발을 해냈죠.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 전자레인지가 크기가 컸었죠. 자,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를 돋보기 효과 아시죠? 돋보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파를 한 곳에 특히 돋보기를 어떻게 하느냐 수분이 있는 곳에 그 전자기파를 집중시키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펴 먹을 때 어때요? 어느 한쪽은 많이 타고 어느 쪽은 또 차가워져서 차갑게 남아있고 데펴지지 않은 현상들을 관찰하죠. 그게 이제 수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극초단파는 특히 수분이 있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 인체에 수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인체의 한 6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수분을 가열시켜 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투열, 심부에서 열이 발생하게 하는 심부 투열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 극초단파의 원리를
우리가 실제 이 전자레인지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전자레인지를 만든 스펜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랑주뱅이 있어요. 랑주뱅은 초음파의 원리, 사실은 앞전원리가 이전에 퀴리 형제에 의해서 보고가 됐었죠. 앞전원리가. 자, 그런데 이 앞전원리의 반대로 역앞전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그 앞전제에다 전기를 흘려줘 봤더니 그 앞전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면서 어떤 그 음파 에너지를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역압전 원리인데 이 역압전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우리 인체에 투여를 하면 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 효과가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랑주뱅이 고안을 해서 이것을 학계에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랑주뱅은 역압전 원리를 이용한 초음파의 효과를 보고한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르츠의 업적인 헤르츠가 있죠. 헤르츠는 전자기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고, 그리고 광전 효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광전 효과를 최초로 실험을 해서 그 효과를 발견해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헤르츠입니다. 그런데 왜 헤르츠는 노벨상을 못 받고 아인슈타인이 받았냐? 헤르츠는 그 광전 효과를 최초로 발견을 했지만 그 광전 효과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광전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원리와 그 효과의 의미를 학계에 보고했던 그런 업적이 인정돼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르츠는 무선통신 발명의 기초가 된 전자기파의 전달성 및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헤르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물리학회에서는 오늘날의 진동수, 즉 주파수죠. 주파수의 기호를 그의 이름의 약자인 헤르츠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러한 기념을 하게 된 거죠. 자, 광전효과, 우리 광선치료학에서 광선물리의학 및 치료 그 과목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빛을 특정한 주파수, 임계점 이상의 그런 주파수로 이렇게 금속 같은 데다가 쪼여졌을 때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그게 반응을 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 이하로 아무리 오래 쪼여 주어도 전자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는데 딱 그 임계점 이상의 주파수를 쪼여주면 바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 이것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맥스웰은 죄송합니다. 전자기파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음을 수학적으로 확인했고 당대의 수학 천재였죠. 그 다음에 전기학과 자기학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던 업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전자기 이론 및 실험적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풀이, 확인, 정리해줬고 맥스웰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죠. 자, 이 맥스웰 파동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마이클 패러데이가 수학을 못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수학을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을 맥스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주고 입증해 줬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 파동 방정식인데 사실은 당대의 과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난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웰 사 방정식은 바로 이런 독일의 올리버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전기기술자, 과학자가 아닙니다. 전기기술자가, 이 사람은 평생 결혼도 안 했다고 하죠. 그리고 직장집만 다니면서 굉장히 전기, 과학, 학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맥스웰의 사방정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심취해서 이 맥스웰 사방정식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그러한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맥스웰 4방정식을 간단 명료하게 표준 맥스웰 방정식으로 변환 정립해 냈던 그러한 업적이 있다. 그럼 맥스웰 4방정식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전기장은 전하가 만든다. 두 번째, N극과 S극은 서로 작용한다. 인력. 세 번째,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력이 발생된다. 네 번째,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력이 발생된다.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기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